안녕하세요. 유대인이 너무 궁금한 MC 김현영입니다. 창업가에겐 꿈의 땅이라 불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런데 그곳의 성공 신화에서 유대인을 빼면요,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실리콘밸리에 이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유대인의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서 전해드릴 건데요. 중동이든 미국이든 유대인에 관한 소식은 이분들의 레이더망에 전부 걸리게 돼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근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도대체 이 실리콘밸리가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한 6배 정도 되는 넓은 면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애플이 바로 여기에 있고, 뭐 우버라든지, 뭐 페이팔, 테슬라, 전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전부 다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했고 그쪽 중심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럼요, 교수님. 그 실리콘밸리 기업 중에 유대인 CEO나 창업가로 유명한 기업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이제 전체 실리콘밸리 창업하는 기업들 중에 한 20% 정도가 유대인이 창업하거나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동안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뭐 종종 언급은 되었지만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것 같아요. 세계 최고 인재들이 모이는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유대인과 유대 기업들의 두각이 나타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팩트를 추적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리콘밸리의 전설로 불리는 유대인이 있다면서요. 제가 그 성함을 알아봤습니다. 앤디 어그로브. 누구죠, 교수님? 앤디 그로브는 그 인텔의 전설적인 CEO인데요. 헝가리에서 1936년에 태어난 유대인인데 그 어려운 환경을 그 동구에서 많이 보냈어요. 그 당시 이제 홀로코스트도 있고 그 헝가리의 혁명이 일어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21살 되던 해 홀로 미국으로 망명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와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서 버클리 대학을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러고 당시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이제 페어차일드라는 이제 반도체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좋은 선배들을 만나요. 근데 그 당시 로버트 로이스나 고든 무어가 같이 있었는데 둘이 먼저 나와서 인텔 회사를 창립을 해요. 그 이듬해 거기에 합류를 해. 그래서 인텔에 들어가는데 대단한 거는 경영층에 진입을 했을 적에 당시 일본이 세계 최강의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그 당시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했던 데는 바로 이 인텔이에요. 그런데 이 앤디 그로브가 상황을 딱 보면서 우리가 지금 비록 세계 1위 반도체 생산 업체지만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갖고 동양과 싸운다는 건 이게 무리가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그거를 일시에 다 접고 비메모리, 즉 오늘날의 CPU라 불리는 이걸로 방향 전환을 확실히 해버립니다. 그 당시 그거를 다 접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한 큰 혁명적인 일을 해내는 거죠. 그 당시로 봐서는 이 CPU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데 방향을 과감하게 확실히 잡아서 인텔을 세계 최고의 CPU 강한 업체로 키워내요. 그 양반 재직 시절에 처음에 사장이 됐을 적에 회사 가치가 한 40억 달러였었는데 이 양반이 CEO에서 물러나는 시점에 회사 가치는 한 2천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회사를 키운 거죠. 와, 인생이 뭐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네요. 근데 이분이요, 그 전설이라는 별명답게 유명한 일화가 많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앤디 그로브가 회사에 늦게 도착을 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장을 몇 바퀴를 돌았대요. 아니 이게 인텔 사장님인데 아니 주차 공간이 없다는 게 이거 비상사태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봐서는 당연히 이제 굉장히 비상사태죠. 네. 근데 미국이나 유대인의 그 평등 사상 때문에 그렇다. 개인이나 CEO나 똑같은 개인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주차하거나 다른 따로 주차 공간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모든 기업들이 회장님 자리, 네. 사장님 자리, 임원 번호도 자리가 다 있잖아요. 예.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인텔의 문화는 평등 문화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정해진 자리가 없이 이렇게 예. 평등하게 돼 있고 페이스북도 사장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요즘은 추세가 변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딱 고정된 자리가 아니라 네. 회사에서 일정한 공간을 주고 누구나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동하는 세상이 왔다. 그러니까 인텔 회장님의 자리도 딱 주차된 공간이 따로 없이 누구나가 먼저 와서 주차를 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평등의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딱 정해진 자리가 아니라 누구나가 와서 그 오피스에서 PC를 이용하고 또 내가 나가버리면 그 사람이 누구나 와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이동하는 사무실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이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어떻게 저만 몰랐던 걸까요? 근데 이 앤디 글로우님께서 편집증에 가까운 성향도 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건 이 양반의 그 생애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젊은 시절에 한글에 살면서 그 홀로코스트하고 유대인 박해를 보고 혁명 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후 20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왔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양반이 성홍열을 알아서 한쪽 귀가 안 들려. 그래서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굳어져서 일단 남의 얘기를 잘 들어요. 본인이 젊은 시절에 생사의 고비를 많이 넘나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적에 긴장하는 버릇이 있어. 그러니까 경청을 하고 긴장을 하고 이런 그 삶의 어떤 패턴이 어떤 일에 한 번 빠지면은 열정을 가지고 몰입하는 그런 스타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지론이 뭐냐면 미쳐야 미친다. 그 다음에는 오직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게 이 양반의 지론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다들 이 몰입도와 집중력이 남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유대인 경제사 MC로 몇 달을 살다 보니까요. 이제 웬만한 유대인의 교육법에서 답을 찾는 버릇이 생겼어요. 유대인이라면 몰입, 집중 이런 능력을 어려서부터 길러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그런 능력을 어려서부터 기르는데 사실은 그 독서 훈련에서 키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성인식을 하기까지 즉 12살 때까지는 부모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자녀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른 13살 이후로부터는 자녀 교육에서 손을 딱 떼어요. 그건 대신 12살까지 부모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달라붙는데 유대인들은 아이가 12살 때까지는 절대 바깥에서 외식을 하지 않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해요. 그리고 아빠가. 밥상머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 무조건 옆에 가서 15분 이상 책을 읽어줍니다. 그걸 이제 베갯머리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아이들은 만 4살이 되면 단어를 한 800단어 내지 900단어 정도 알아요. 근데 유대인 아이들은 4살 때 1,500단어 이상을 합니다. 그 힘이 자면서 듣는 얘기 때문에. 맞아요. 그 힘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야. 아버지가 밥상에서 그 조그만 아이한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 그 다음에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 옆에서 15분 동안 책을 읽어주니까 아이는 아빠가 읽어주는 책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잠속으로 빠져듣거나 아니면 재미있으면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빠한테 자꾸 물어보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 책을 찾아서 자기가 글자도 모르면서 자꾸만 보려고 들고 하면서 이 책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스위치나 버튼에 손을 댈 수 없게 돼 있어요. 안식일은. 그러다 보니까 TV도 못 볼 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식구들이 모여서 책 읽는 일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태어나서 맨날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면 아빠가 뛰어나와서 하고 모처럼 가족들이 모인 안식일에도 다 같이 책을 보고 하니까는 사람이면 책을 봐야 되는 건가 보다 하라고 아주 그렇게 알고 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책을 아이의 독서에 대한 몰입도나 이해력이 굉장히 앞서 나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웬만한 책은 앉은 자리에서 떼요. 그거를 뭐 며칠에 나눠 읽고 이러는 게 없어. 그게 어디서 빛을 보냐면 사실은 대학 들어가서 빛을 봐요.
우리 교포자녀들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 많이 들어가거든.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났냐면 팀워크나 프로젝트를 할 적에 수많은 참고서적을 읽어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밀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책 읽는 속도나 이해도나 몰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책을 그래도 쉽게 독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책의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민족이야. 그다음에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쓰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독서 훈련에서 그들의 이제 몰입이 이제 훈련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실리콘밸리에서는 몰입을 높이려고 오히려 비우는 노력을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법들이 대표적인 예인가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인드 바캉스라든지 또 간헐적 단식하고 비슷한 겁니다. 네. 실리콘밸리에서는 퇴근을 하게 되면 절대로 하던 일을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요. 집에로? 예, 집에 가져가지 말고 회사 일은 회사에서만 끝내고 집에서는 네. 자녀들과 가족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절대로 야근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 남아 있지 않고 절대로 집에서는 회사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말은 항상 자기 마음을 비운다.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정신적인 수양이나 나머지 휴식을 취한다는 거죠. 계속 일을 연속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그 공간을 비워야지 공간이 채워지는 건데 너무 계속 일을 연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딱 5일은 일하고 나머지 2일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요. 불필요한 것은 버리겠다라는 의지 같은데요. 유대인들 전통에서도 버리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유대인들 일화에 이런 게 있어요. 2마리 양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몸에 양털을 다 깎았어. 그래서 버렸어. 자기 네. 털을. 그런데 털이 있는 양과 털을 깎은 양이 강을 건너가는데 털이 있는 양은 물이 스며들면서 이 힘에 붙여서 네. 익사를 하게 되고 털을 깎은 양은 이제 강을 무사히 건너갑니다. 근데 그러한 예로서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고 또 하나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악한 사람과 악한 이웃을 멀리하라. 이 얘기는 사악한 사람은 옆에서 욕망을 자극시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근데 선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중요한 일에만 몰입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은 세속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훈련을 안식일 날마다 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한 세속적인 일을 내려놓으려는 그런 훈련을 항상 거듭하면서 사는 민족입니다. 네. 꼭 창업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요. 현대인이라면 참고해볼 만한 지혜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유대인들이 홀홀 나는 원인을 찾던 중에 충격적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먼저 실리콘밸리에서는요. 한국 창업자들이 투자를 받을 확률이 1%에서 2%밖에 안 된대요.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97%의 투자를 받는다니 아니 이거 특혜, 이거 차별 아닙니까? 실리콘밸리, 이 동네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제가 깡패 같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국영수를 교육을 받는데 예. 미국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애우지 않습니다. 구구단 같은 경우를. 네, 99. 우리나라는 9구단을 애우고 인도네시아는 19단을 애운다 그러거든요. 19단을 애워요? 네, 19단을 애우는 게 인도다. 네. 그래서 인도가 이제 수학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뭐 19단을 좀 애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네. 결론은 뭔가 하면 미국이라든지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는 원리를 알려주고 자기가 직접 계산합니다. 이 9구단을 애우지 않죠. 9구단 안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수학을 빨리 계산하지 않고 암송을 해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법이죠. 그다음에 그 투자에 있어서도 이 자금을 전부 다 이스라엘이나 유대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창업해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97%, 98%지만 한국 사람이 창업해서 받는 비율은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업에 대한 실행 가능성이나 이런 실행력이 우리나라가 좀 낮고 두 번째는 유대인 자금들이 같은 민족이고 같이 지원을 해주는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고 창의력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투자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교육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기존에 우리는 암기의 교육이 아니라 네. 창의력이나 만들어내는 교육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이 유대인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그건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의 율법의 기본 정신이 체다카 미슈파트인데, 체다카에서 가장 으뜸되는 게 헤세드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한 번 도와주려면 그 사람이 자립하고 성공할 때까지 아낌없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도와주다가 흐지부지 하면은 안 도와주니 못하고 네. 일단 도와주겠다고 생각하면 헌신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는 정신, 그 헤세드 정신 때문에 그렇게 아낌없이 그들은 지원하는 겁니다. 투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난 시간 이스라엘에선 실패한 기업일수록 투자를 더 많이 해준 데서 엄청 부러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패 경력자 우대는 실리콘밸리에도 있나요?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도 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더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오. 마찬가지지만 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다시 실패를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탄생하고 있는 거고 평균 한 3-4번 정도는 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 창업가들에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요즘 실패를 왜 했는지 그런 강연도 많이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네. 이런 게 또 유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되살려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도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더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실패한 사람 더 우대해서 창업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밸리에서도 기업들이 실패와 도전이 반복된다는 건데요. 그럼 실패를 기회로 만든 실리콘밸리의 유대인은 누가 있을까요? 창업가라면 누구나 다 한두 번 실패하고 이제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 일례로 피터 틸과 그 맥스 레부친이 그 페이팔을 만들었을 때 사례를 한번 볼게요. 예. 그들이 처음부터 페이팔을 만든 게 아니고 네. 소형 기기에 암호화된 정보를 저장하는 그 보안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했는데 근데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소형 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플랜 B를 갖고 그 사업 아이디어를 바꿉니다. 그런데 플랜 B라는 게 보안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는 계획인데 그마저도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플랜 C, 플랜 D, 플랜 E 이게 계속 나와. 그러다가 플랜 F에서 초창기에 전자기기 제품을 갖고 현금을 옮기는 그러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대박을 치게 되면서 그걸 기화해서 페이팔이라는 게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하던 사업은 많이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러다 한 6-7번 만에 아이템을 바꿔서 해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건 창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하는 그 개인의 역량과 그 팀의 역량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그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은 사업을 하겠다는 벤처 창업가를 투자하겠느냐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가 뭐냐보다는 그 사람 자체의 역량이나 팀의 화합과 단결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교수님은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이 중에 이제 그 경험했는 게 제일 추천하고 싶은 저는 네. 페이스북이다. 네. 이제 원래 이 페이스북이 하버드 대학교 동창들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 자기 동창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친구들을 만나고 연결을 해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이 출범이 되었고, 그다음 이 페이스북이 굉장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제 성공이 되어서 이제 지금 1,000조 원의 기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나는 알지만 저 친구는 모르는데 나의 친구를 저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하면 바로 페이스북을 통하면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80억 인구를 다 연결되는 것이 바로 페이스북이다. 또 두 번째로 가장 성공적인
그것이 바로 구글이다. 구글. 우리가 유튜브는 TV보다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유튜브로 해서 전달되는 확률이 80%라 그래요. 예. 초등학생이 더 많이 봅니다, 유튜브를. 유튜브를.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더 유튜브를 많이 보고 예. TV 보는 시청률이 더 점점 줄어들죠. 예.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많이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많이 보시죠. 예. 그 결론은 뭔가 하면 TV보다 더 유튜브의 시대가 왔고. 유튜브를 인수한 게 바로 구글이에요. 구글의 창업자가 바로 유태인이다. 자기들이 보니까 TV 시대가 저물고 이제 유튜브 시대가 온다. 스마트폰 시대가 오니까 이제 유튜브가 더 활성화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실패나 그런 경험도 중요하고 극복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인터넷 시대에 어떻게 미래의 예지력을 가지고 이제 창업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저 같으면 자꾸 실패하면 누가 투자해 준다고 그래도 제가 지쳐서 포기할 것 같거든요. 안 받겠다고. 근데 이 끈기와 도전의식 이런 건 또 유대인에게 지구 최강 아닌가요? 그게 유대인들은 사실은 실패로 보지 않고 네. 성공을 위해 거쳐야 하는 그 과정으로 보는 거거든요.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시행착오 단계로 보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그들의 종교 자체가 그들의 종교는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 없고 보통 대부분 조상들의 역경을 되새기는 게 그들의 절기입니다. 종교적인. 유대교의 3대 절기를 보면 하나가 6월절인데 이건 애굽에서 탈출해서 고생했던 시기를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딱딱한 빵하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그 고생했던 걸 반추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칠칠절이라는 건 산에서 십계병을 받던 그거를 기념하는 건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날 밤샘 공부를 해요. 그다음에는 초막절이라는 건 그 신하의 반대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던 거를 반추하기 위해서 멀쩡한 집 놔두고 마당에 초막을 지어서 그때는 초막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역경을 기리면서 그거를 다시 반추함으로써 자기의 생각과 종교 생활을 가다듬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들은 실패나 역경을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자산으로서 간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고난의 역사부터 불굴에 투지하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데요. 유대인이 지구 최강이면 한국은 우주 최강대란 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한국 기업들도 실리콘밸리에서 더 승승장구할 수 있겠죠, 교수님? 저는 굉장히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예.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우리가 한국에서는 카카오가 SNS 1등인데요. 일본에서는 네이버의 라인이 1등입니다. 일본 사람은 인구가 1억 2천인데 네. 전부 다 네이버의 라인을 가지고 SNS 통신을 해요. 네. 또 이제 우리가 쿠팡이라는 기업이 이제 얼마 전에 상장이 되어서 시가총액이 100조까지 갔었죠, 이번에. 예. 지금 한 7, 80조 원 정도 되는데 쿠팡이 일본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만든 이 벤처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기업이 일본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기업이 되고 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선두의 국가가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등이에요. 네. 95%가 다 스마트폰을 보급을 가지고 있고 와이파이라든지 전자정보 전부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은요? 예, 우리 민족도 은근과 끈기의 전통을 갖고 있는 민족이고 수많은 외침으로 인해서 단련된 민족이에요.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도 있고 도전의식이 강한 민족입니다. 하면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 강해요. 우리 민족 하면 됩니다. 네, 제가 유대인 경제사를 함께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유대인들에겐 성공을 이룬 각종 노하우가 많지만 그걸 응집시키는 정신력이 대단하다는 점입니다. 또 그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진짜 이유는요. 유대인과 우리 한국인이 참 많이 닮았기 때문이죠. 유대인 경제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힘차게 외치면서 물러갑니다. 유대인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유대인 경제사! 경제사!